네, 여러분, 참 이 경제적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논리를 전개하거나 생각을 올바르게 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그 로직입니다. 기본 그 생각하는 회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단순하게 사실은 그 경제적 논리가 아닌 진술들은 사실은 다 문학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의 경제적 진술 또는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수밀관한 진술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오히려 희귀한 일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넘치는 것은 문학적 진술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참과 거짓이 검증이 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런 사고의 올바른 사고의 길을 매주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병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맞게 설명한 겁니까? 아, 그럼. 오늘 뭐 하시겠어요? 요새 그 지난 최순실 사건 이후로 유탄을 맞은 데가 이제 전경련인데요. 뭐 여기저기서 해체하라 요구가 있고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사실상 해체를 당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니 국회의원들 중에 뭐 해체하라는 뭐 무슨 법을 만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의안도 뭐 만들고 참 법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전경련을 해체하면 좋은 나라가 오냐? 전경련 해체가 목적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죠. 그럼 전경련 해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정경유착을 끊어야 된다. 이런 게 아마 국가적인 목표가 돼야 될 텐데. 전경련 해체하면 국가 그 정경유착이 끊어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미 그 국회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 쭉 모아놓고 국회의원들이 호통치실 때 어떤 느낌 드셨나요? 글쎄, 저는 사실은 그 장면들이 너무 민망해서. 참아 볼 수 없는, 말하자면 목불인견적, 정말 저래도 되는 건가.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랑했을 때 6월 달에 그 창업 정상회담 재회의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데 가면 미국에 보면 그 경제 지도자들을 국가 지도자로 다 대접을 하잖아요. 동등한 자격에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는 기업이 제일 많이 찾아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툭하면 기업인들한테 대고 호통을 치고 이런 사회가 되는 산업공상? 그런 산업공상이기도 하고 아주 잘못된 관행이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게 있습니다. 저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아니 뭐 말하자면 그 애들 불러놓고도 손들어봐 이런 거 안 시키잖아요. 근데 뭐 말하자면 여러 사람 불러놓고 손들어 보세요. 그러고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그 압력에 의해서 탈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벌 총수들이 거기서 탈퇴하겠다 그러고 활동 안 하겠다 그러고 그 뭐 아주 순간적으로 정치적 압력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들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미 LG, SK, KT 등이 내년부터 활동 안 하고 회비도 안 내겠다. 사실상 이제 탈퇴를 한 거고 삼성도 같은 입장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제 최근에 정의당인가요? 심상정 의원이 이 정경 해체는 사회적 합의다. 그리고 이걸 이제 막 그 전경련을 어떻게 저런 말을 했습니까? 최근에 전경련이 뭔데 사회적 합의를 봐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보면 아무거나 해체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전경련이야 사적 단체인데. 사적 단체죠. 그래서 그러면 정의당에 반대하는 저 같은 사람이 정의당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니까 해체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내면 정의당은 해체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를 뭐 헤리티지 재단처럼 띵크탱크나 연구기관으로 전환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고 범죄로 얼룩진 단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편 이제 이 허창수 회장께서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예. 국민에게 사랑받는 단체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해체 얘기는 일단 아니군요. 예, 해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재벌들한테 사회적 압력이 가해진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아주 많이 부정으로 가득 찬 사회, 특히 이제 최순실 예. 사건 이후로 이런 걸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의 객관적 진실을 볼 때는 어떤 거는 막 언론이 부정적 면을 강조하면 지나치게 이제 부정적인 게 부각이 되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죠. 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항상 이 설문조사로 하는 예. 거는 아주 바닥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예. 있습니다. 그럼 객관적인 자료는 어떤 거냐? 이거 보시면 페잉 브라이브네. 당신이 뇌물 사건이군요. 지난 12월 그냥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당신이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또는 다른 당신보다 힘 있는 사람 사이에 지난 한 해 동안에 뇌물을 준 적이 있느냐? 이 실제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네가 준 적이 있느냐? 네가 준 적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썩었다 이렇게 썩었냐? 깨끗한 사냐고 묻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신이 준 적이 있냐? 그거를 보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미국보다도 뇌물을 준 게 적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미국이 어디 갔나 했더니 위에 있군요. 여기 있습니다, 미국에. 거기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 뭐 여기 아프리카니스탄이나 중동은 뭐 그렇다고 나이제리아는 치고요. 거의 에브리 데이 준다고 보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우리보다 지금 여기 작게 나온 거는 독일하고 영국인데요. 아주 제일 실제 그래서 저는 이게 객관적인 진실인가도 사실은 요즘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뭐 엔론 사건도 있고, 그럼요. 이번에 클링턴 파운데이션에 여기저기서 우회적으로 기부 형식이나 사실은 뇌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도 다 있는데 우리 사회만 유독 이렇게 아주 순결주의적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아니 그것도 오로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잖아요. 자기 건 빼고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객관적인 진실이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독일은 뭐 우리하고 같아요. 예, 수준이 같습니다. 캐나다가 우리보다 많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데서 조사한 거고요. 2010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다음의 9가지 서비스 제공 국가기관에 브라이브를 뇌물을 준 적이 있다 없다. 그게 이제 커스텀 밑에 보니까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사법 랜드 리레이티드 서비스 말하자면 부동산 등록관청 세금 내고 이런 모양이죠. 메디컬 서비스, 폴리스, 레지스트리 앤 퍼밋 서비스, 텍스 오소리티 앤 유틸리티. 거의 모든 공공 서비스입니다. 공공 서비스 9개 카테고리에. 이게 우리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옛날에 비해서 참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다. 기업에도 분식회계 같은 거 참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나 기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격차가 되게 커요. 부정적인 인식의 격차가. 우선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좀 상기를 하고요. 전경련이 뭐냐라고 보면 전경련이 이제 61년에 경제재건 촉진회라고 출발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경제 개발이 막 제대로 일어나기도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5.16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있었고요. 거기에
경제개발 더불어서 이제 경경련이라고 개편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적인 임의 비영리 민간 단체죠. 예. 물론 이해 집단들 큰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야 되니까 로비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한번 제도 경제학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 이 사실은 독일, 일본 이렇게 수출 주도로 성장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사실은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인건비도 낮게 가져가고 물가도 낮춰야 되고 생산성도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단체, 사적 단체들하고 노적 단체들하고 정부 단체들이 많은 걸 이렇게 조정을 해가는 그렇군요. 경제인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경련이나 뭐 여기 상공회의소나 이런 경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제 사쪽의 단체들이고요. 노조들 당연히 있고요. 민노총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불행은 사실은 이걸 협력적 관계로 못 가져갔다는 데 있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정부하고 경제단체는 잘 합의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제도경제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 거죠.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다 그러면 기업으로 활동을 하려면 끊임없이 정부하고 로비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정부나 기업들이 다 1대1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비용이 들고 어느 게 더 그 소위 부패의 가능성이 클까요? 사적 기회를 찾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걸 해체한다라고 하는 거를 해체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그럼 제도 경제학적 대안으로 어떻게 해서 국가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면에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코디네이티드 된 어떤 정책이나 비헤이비어 어떤 행동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제도 경제학적 제도. 그러니까 경총인 저기 우리 요새 노조 단체들을 보면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힘을 합쳐서 하잖아요. 민노총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쪽은 그럼 그대로 두고 사쪽은 힘을 합쳐서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기구가 없다 그러면 이건 시장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이제 그런 균형도 깨지고 과연 국가가 그 대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합의를 해가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적일까 이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게이단련이 있죠. 있죠. 그리고 정부하고 사측하고 노측하고 되게 합의를 잘하는 협력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죠. 북구 유럽이 그런 거고요. 우리는 신뢰 부족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게 특히 노사 관계는 협력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게 지금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경련 해체가 목적이 아닌 뭐 하나의 사적 임의 단체를 해체한다고 해서 나라가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거고요. 진짜 원하는 건 정경유착을 종식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경유착이 일어나는 왜 일어나냐? 왜 정치권하고 정부한테 가서 계속 머리를 굽신걸고 오늘 해야 되냐? 가장 큰 원인은 관치경제의 힘이죠. 관치경제의 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각종 인허가나 규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율적인 시장 경제로 발전한 게 아니라 정부가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위기 시에 지금 사실은 그 금융회사를 통해서 정부가 지배하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기업의 상사 여탈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IMF 외환위기에 빅3니 뭐 했던 것들이 다 정부가 그냥 했던 거고 최근에도 이제 그래서
이 힘이 워낙 예. 압도적이죠. 예, 그리고 뭐 각종 행정지도를 통한 간섭과 예. 중세제섭의 강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관치경제 힘이 크니까 이제 기업들이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힘을 규제할 수 있는 다른 힘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대부분 외국에서는 사법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규제를 과도하게 하거나 부당한 규제가 있거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면 예.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재판을 해서 예, 소송을 제기해서 정부나 정치권의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으면 굳이 정치권한테 로비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가 시장 경제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제대로 해서 시장의 자율적인 거래를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판결을 해주냐. 제가 만난 최고 경영자들은 신뢰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제기관한테 사법부도 사법부고 검찰에. 사법부로 잘못 쫓아가면 예. 너 왜 사법부로 쫓아갔느냐고 찍힌 다음에 예. 뭐지 몰매를 또 예, 맞거든요. 그 여론도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여론이 뭐 이성적인 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법부가 시장의 예. 재산권이나 사적 자유에 대한 규제를 함부로 승인을 해주는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치 경쟁을 하는데 큰 이유다. 그게 지금 우리 헌법에도 좀 문제가 있기도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행정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 기업들이 사법부로 끌고 가서 이기는 경우 자체가 드물어요 또. 예, 헌법이 뭐 잘 말씀 여러 번 뭐 하셨지만 공공의 목적상 규제할 수 있다. 뭐 이 한 조항에 빗대 가지고 예. 뭐든지 규제해도 된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해대니. 그러니까 공공의 이해, 공공의 목적이 범위가 어딘지에 대해서 선이 그러니까요.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소수의 이익도 다 공공의 이익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이 없다는 게 기업들이 사법부를 통해서 규제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과도한 정치적인 그 압력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것도 이제 정치권 힘 있는 쪽에 기대는 유효입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이번에 이제 지금 이 전경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게 재단 설립하는데 돈 대라. 그러면 돈을 왜 대냐? 다른 거하고 바터를 했다 뭐 이런 혐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면서 특히 이제 삼성이 제일모직 하고 합병, 합병이 에 대한 이제 혐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경영권 승계하고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를 그거에 대한 보호막이 없거든요. 예,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지주회사 규제고 과도한 상속세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자꾸 이제 편법을 도모하게 되고 그 편법의 도모가 이제 국민들한테 아주 좋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나 다 정부나 국회나에 대해서 로비를 해야 되겠죠. 예, 로비를 하는데 로비를 양성화하고 드러나게 하는 이제 소위 로비스트법이 우리나라에 없죠. 양성화된 법이 없어서 로비는 무조건 다 나쁜 거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음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음성적으로 하면 로비 양성화법은 오늘부터라도 로비 변호사 독점 금지법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 로비 양성화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로비가 양성화되어야 투명하게 되는 건데. 그러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안 고치면 전경련 하나 해체했다고 해서 그게 말하자면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이 되는 것도 본질적인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헌법적으로 보면 사적 기관인데 정치적 압력으로 해체해라 이런 거 실질적으로는 그거 자체가 이미 관치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이 시장 사법부가 이제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대한 해석과 일관성을 유지해줘야 아니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남북한의 경쟁력 차이는 뭐 인종의 차이도 아니고 자원의 차이도 아닐 거 아닙니까? 결국 제도의 차이인데 제도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재산권을 똑같고 뭐. 재산권을 얼마나 잘 보호하냐.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인용하는 논문에서 결국 이제 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저거가 결국은 얼마나 사적 재산권을 잘 정의하고 잘 사법적으로 유지시켜 주냐에 따라서 경제 발전이 많이 좌우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적 재산을 징발할 수있는 또는 정부 내는 사회에서 징발할 수 있는 수준이 징발을 못하는 쪽이 의외고요. 진짜 여기는 징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하고 나라들의 이게 소위 사적 재산권의 안정성이죠. 안정성 정도하고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을 보면 이제 선진국은 사적 재산권이 완전히 유지되는 반면에 후진국 갈수록 이제 재산권이 불확실하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자기 재산을 뭐 하나 부동산을 샀거나 산을 개간해 가지고 또는 뭐 저기 새로운 재산을 만들었을 때 내 거라고 법원에 등록하는데 걸리는 시일하고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이 걸리냐, 몇 스텝을 거쳐야 되냐 하고 이게 해보면 이게 이제 그 역비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을 쉽게 등록하고 보호받는 나라에서는 경제 개발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의 두 교수가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메이트리시 채택 가택입니까? 가택이네. 뭐 이런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 서방에서 선구하는 자본주의가 소토의 책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결국 재산권을 잘 지켜주는 후에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게 여기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여기 이쪽에도 전부 재산권하고 지적 소유권하고 경제개발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일관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가 재산권 보호의 최후 보루냐, 뭐 배임의 해석 이런 거 다른 나라에서 없는 해석을 마구 하죠. 그다음에 뭐 이 온갖 지금 그 사적 그 자유 거래를 통제하는 가격 통제가 만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법적 수단이 없다는 게 이제 이 지적 재산이나 재산권을 잘 지키지 않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권 승계하고 보호 수단이 없다 보니까 자꾸 편법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최고 상속세율 순서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50%가 글자도 작게 나옵니다. 작게 나옵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0%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스웨덴 0% 됐죠. 그리고 우리가 저 부러워하는 북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뭐 7%, 0% 이렇습니다. 룩셈부르크도 0이군요. 보시면 뭐 캐나다 0%, 캐나다 0% 이렇거든요. 중국도 0%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중국도 여기 보시면 차이나 여기 있군요. 오른쪽에 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50%를 낸다 그러면요. 한 세대 넘어가면 경영권 남았다 넘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성공시키면 경영권 뺏기고. 아니 근데 저기 지금 50%는 명목세율이고 또 대기업에 대한 가산세까지 합치면 65%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걸 내면 한 세대 만에 경영권을 내놔라. 이게 너는 사회를 위해서 일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경영권이 소유하고 경영권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왜 금융회사가 돈을 대서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금융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전부 융자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돈 번 사람이 버는 돈 가지고 또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분리됐으니까 뭐 상속세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너십이라는 게 지분율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대 주주가 경영권을 갖는 체제거든요. 이걸 전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예. 거고요. 상속세는 뭐 개인의 소득의 저축을 억제하고 투자를 억제하고 뭐 저 일자리 만드는 것도 억제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창업도 억제하고 특히 이제 가족 회사들이 상속세를 다 내면 경영권을 바로 내주니까 가장 많이 해서 이래서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 0% 7%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지주회사로 돌려서 지주회사가 책임 경영을 하면 좋은데 이 그 지주회사를 책임 경영 우선 하나가 문제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전환이 거예요. 불가능하죠. 두 번째는 전환해도 사주가 지주회사의 CEO를 맡을까? 이 우리나라 지금 실제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법적인 그 바지 사장이 많은 나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규제나 이 사법 체계로 봐서 CEO를 맡았으면 언제든지 불려가서 시달리고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런 법적 위험이 크니까 그거를 너무 크니까 책임 경영을 실현하려면 이 법적 위험을 낮추지 않으면 책임 경영 지주회사 전환을 해도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실제적인 경영권 행사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그가 이중화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비스트법은 이미 미국은 1946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스페인이 최근에 개성한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로비스트를 양성한 게 아니라 로비를 할까봐 만나는 거 자체를 다 막겠다. 뭐 그게 이제 김영란법이거든요. 청탁금지. 근데 청탁과 로비의 경계가 아주 애매하죠. 근데 대가를 뭐 이렇게 부당한 로비를 청탁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부당하지 않게 만나서 부탁하는 것도 다 뭐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부당에 대한 기준도 들쭉날쭉이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이렇게 언론을 보면 최순실 사태를 한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아냐, 만난 적 있냐, 사진 같이 찍혔냐 이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고 다 만나겠죠. 근데 마치 만나는 것들은 사람들은 다 부정한 로비를 한 사람으로 의심을 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면 로비스트 내가 모르면은 다 악당이죠. 내가 알면은 친구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이중적인 태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금의 그런 문제를 최고 경영자들의 도덕성, 윤리의식, 의지 이런 거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왜 돈을 번 분들이 뭐 명예를 갖고 싶겠죠. 근데 그분들은 그 밑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 의지와 도덕성만 가지고 했으면 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반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전경련이 해체되면 1대1로 전부 만나야 되니 정부가 이게 더 음성화할 수도 있고 제도 경제학적으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이 정부하고 정치권하고 사적하고 근데 지금 심상정 같은 이들이 이제 뭐 범죄 집단이 필요하냐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서 해체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일에 해체해버리고 나면 제가 볼 땐 정부가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그 단체 좀 만들어 다오. 도저히 우리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하고 아우성을 지를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일을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일을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면 학교에도 무슨 반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한진해운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 그냥 확 일 저질러 놓고 그다음에 막 터지고 나니까 막 공황장애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빨리 하려면 여러 기업한테 협력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 국가는 이게 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가져가기 위하고 특히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처럼 다른 나라처럼 뭐 내수 경제가 커가지고 외부의 샥에 잘 안 잘 안 흔들린 돼요. 나라면 더한데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예. 무역의 의존도가 큰 예. 나라인데 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샥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국가 전체가 대항을 해야 네. 되고 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돼서 이런 이 코디네이션하는 메커니즘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정경유착 그래서 저는 이 뭐 사적 단체를 정치적 압력으로 막 강제 해체하려고 하는 노력도 부당하지만 이 정경련 해체는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이 희생양 만들어 가지고 누구 두드리 패면 좋아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련이라는 조직이 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기능을 했고 그 기능 중에 선기능 예. 또는 악기능 에 대한 고찰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지금은 또 도매금으로 그냥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범죄 집단이니까 없애버려라 이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역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정경련이라는 그 단체가 갖는 고유한 어떤 기능, 대체 불가능한 기능이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도대체 대한민국이 하려는 시장 경제가 어떤 경제인지 어디까지 사적 재산권과 사적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고 어디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좀 분명히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그렇겠군요. 아마 이번에 없애놓으면 또 머지않아 청와대에서 만들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청와대도 없앤다며. 누가 정권을 잡을지 요새 모르겠습니다. 다 없애는 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이거 없애고 나면 무슨 힘으로 정하는지 짓고 나면 청와대도 없앤다고 그러시고 뭐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예.